여러분, 2026년 1월부터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27년 만에 인상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입니다. 1998년 이후로요,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보험료를 드디어 올리기로 한 겁니다. 자, 얼마나 오르냐고요?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을 내는 거죠. 300만 원이면 27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9.5%로 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0.5%씩 올라서요,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한꺼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요, 8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0.5%가 작아 보이지만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해마다 느는 겁니다. 8년 뒤에는 지금보다 4%나 더 내야 하니까요. 잠깐, 이게 우리 통장에서 얼마가 더 빠지는 건지 아십니까? 월급 309만 원 받는 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급입니다. 지금은 매달 27만 8,100원을 냅니다. 그런데 2033년이 되면요, 매달 40만 1,700원을 내야 합니다. 매달 12만 3,600원을 더 내는 겁니다. 1년이면 148만 원이 넘죠. 8년 동안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매달 외식 한두 번 줄여야 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본인 부담은 절반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가게 매출이 좋지 않은 달에도 이 돈은 빠져나갑니다.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내면 더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요,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총 5,400만 원을 더 냅니다. 이건 직장에 다니시는 분 기준으로요, 본인과 회사가 내는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건요, 2,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가 절반은 내주니까요, 본인이 내는 돈은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500만 원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내면 더 받는다고 했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요,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도 더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에서 9,000원이죠. 김밥 한 줄도 3,000원 하던 게 5,000원이 넘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사려면요, 10,000원으로는 어림도 없게 됐죠. 달걀 한 판도 5,000원 하던 게 7,000원이 넘습니다. 같은 10,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매달 장을 볼 때마다 느끼시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찢어진 건 아닌데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도둑이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일 조금씩 돈을 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이 월 67만 원입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보험료를 낸 분들은 평균 월 1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물가가 해마다 3%만 올라도요, 10년 뒤에 11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83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83만 원어치 장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20년 뒤에는 62만 원어치가 되고요, 30년 뒤에는 45만 원어치까지 내려갑니다. 절반 이상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조금씩 올려주긴 합니다. 2026년에도 2.1% 올렸죠. 하지만 실제로 장을 보면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 통계는 전체 평균이지 어르신이 주로 쓰는 항목만 따로 계산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보다 항상 높습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교통비, 난방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로 쓰는 항목들이 평균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바로 그 항목이 가장 빠르게 오르니까요.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 넘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합치면 그 정도는 금방 됩니다. 이 비용이 해마다 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검사비, 치료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죠. 연금 액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연금 명세서만 보지 마시고 실제 구매력까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7년 IMF, 그때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고요.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죠. 금모으기 운동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더러운 반지까지 빼서 가져갔던 그 시절을요, 잊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온 가족이 울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모은 금이 나라를 살렸다고들 했죠. 그때 교훈이 뭐였습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998년에 6%에서 9%로 올렸습니다. 그 뒤로 27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못 올렸겠습니까? 보험료 올린다고 하면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 사이에 아이 낳는 사람은 줄고 나이 드신 분은 느는 문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쉽게 말하면 부부 2명이 아이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뜻이니까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2025년에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사회가 된 겁니다. 연금 받는 사람은 느는데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치면 벌어오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은 느는 셈이죠. 이 구조가 계속되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도 그랬죠.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건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꺼번에 터졌죠. 연금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2023년에 정부가 따져봤더니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2064년까지 늦춰졌죠. 9년 정도 수명을 연장한 겁니다. 적지 않은 성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금을 굴려서 버는 돈을 더 늘리지 못하면 바닥나는 시점이 다시 당겨질 수 있습니다. 기금 투자로 버는 돈이 1%만 올라도 기금 수명이 7년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금을 잘 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IMF 때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면 기회가 됩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항상 미리 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IMF 이후에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할 때 벌던 돈 중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나 돌려받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비율이 43%라면 연금으로 약 13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43%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20살에 시작해서 60살까지 40년을 꽉 채운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40년 꽉 채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됩니다. 중간에 장사가 안 돼서 못 낸 적도 있고요. 아이 키우느라 일을 쉰 적도 있죠. 군대 간 기간도 있고 직장을 구하는 사이에 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몇 달 비는 경우도 흔하죠. 40년을 채운 사람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20년 가입하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1.5%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 벌던 사람이 월 64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15년 가입이면 더 줄어들죠.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받는 돈은 광고와 크게 다릅니다. 43%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울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기준으로 보험료를 총 5,400만 원 더 냈는데 연금은 2,200만 원 더 받습니다. 자, 직장에 다니시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죠. 월급에서 빠지는 건 절반이니까 체감 부담이 덜합니다.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더 내고 2,200만 원 더 받으니까 차이가 500만 원 정도이죠. 40년 동안 500만 원 차이니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내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5,400만 원을 혼자 다 내야 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부담은 2배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크게 와닿는 숫자입니다. 월 매출이 2, 300만 원인 가게에서 보험료를 40만 원 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가 안 되는 달에도 이 돈은 빠져나갑니다. 평균 뒤에 숨겨진 현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연금 개혁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서 청년한테 부담만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의 목소리는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자기 인터넷 게시물에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는 강한 말까지 했죠. 협잡이라는 건 서로 짜고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쓸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투표에서도 반대가 40표, 기권이 44표 나왔습니다. 전체 277명 중에서 찬성이 193표로 통과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이죠.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반발이 나온 걸까요? 보험료 인상 속도는 모든 세대가 똑같습니다. 해마다 0.5%씩 올라가죠. 처음에는 나이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50대는 빨리 올리고 20,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안이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같은 속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 쉽게 말해서 연금을 더 받는 혜택은 오래 가입할수록 큽니다. 20대가 35년 동안 혜택을 누릴 때 50대는 10년밖에 못 누립니다. 결과적으로 50대는 높은 보험료만 내다가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보험료만 오르니까 억울한 거죠. 20, 30대는 오래 내지만 그만큼 오래 혜택도 받죠. 40대는 그 중간이고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어느 세대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대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계십니다.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연금은 꽤 받고 있죠. 이 혜택이 뒤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화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20, 30대도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다는 분석이 있고요. 어느 세대든 완전히 손해만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세대 간에 싸울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금이란 건 세대 간의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모든 세대가 각자의 몫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은 더 내는 것을 받아들이고 청년은 미래의 혜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연금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내 국민연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저 멀리서 폭풍이 인다는 말이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일어난 일이 결국 우리 지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기름, 밀가루, 공장에서 쓰는 재료들이 전부 달러로 사야 하니까요. 외국 물건 값이 오르면 시장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결국 미국 은행의 결정 하나가 여러분 저녁 식탁의 반찬 가지수까지 바꾸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듭니다.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떨어지죠. 국민연금 기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니까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연금 기금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서 수입품 값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25년에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맡긴 돈 대비 18.82%를 벌었고요. 기금이 1,45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988년에 기금을 만든 이래로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놀라웠습니다. 82.44%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죠. 해외 주식도 좋았고 부동산이나 도로, 항만 같은 곳에 넣은 투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을 때만 그런 겁니다. 주식 시장이 좋으면 기금도 불어나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기금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마이너스 8.2%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수십조 원이 날아간 거죠. 기금이 줄어들면 바닥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기금이 크면 이자도 많이 붙지만 줄어들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 자산으로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기금 운용도 똑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소식, 중국 소식, 중동 소식이 나올 때 내 연금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뉴스에서 기금 고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지죠. 주변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끝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명절에 모이면 국민연금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친척도 계시고, 그래서 연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에 한꺼번에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곳에 다 걸어야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에 직접 적어 넣은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조문에 국가는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라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에 쓰여 있다고 해서 만사해결은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나라가 책임진다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항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억하시죠? 주식 열풍이 불었던 그때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따라 팔았죠.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따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증권사 앱을 처음 깔아보시고 사는 법도 잘 모르면서 뛰어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이 제일 비쌀 때 사서 제일 쌀 때 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식에 욕심이 생기고 주식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내다 팔았기 때문이죠.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한 겁니다. 냉정해야 할 때 감정에 흔들린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연금을 포기하고 한 곳에 다 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뭘 하든 내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나눠서 넣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기초가 됩니다. 연금에 부동산, 예금, 주식을 적절히 섞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전부를 잃지 않습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니까요. 이것이 나눠서 넣는 것의 힘입니다.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건 도박이지만 여러 곳에 나눠 놓는 건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이 월 67만 원입니다.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분들도 평균 112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30년을 살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뭐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7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죠. 정부에서는 이 기초연금을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실제로 주는 돈은 34만 9,700원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이니까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대략 월 14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문 연구기관이 2024년에 조사한 넉넉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 하면요. 부부 기준 월 297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192만 원이고요. 밥 먹고 병원 가고 교통비 쓰고 가끔 외식하고 여행 한번 다녀오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조사비, 손주 용돈까지 합치면 더 필요하죠. 모자라는 돈이 매달 4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생깁니다. 이 모자라는 돈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 명절에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수입을 보태야 합니다. 어떤 수입이냐고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이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건데요. 석 달에 한 번씩 통장에 들어옵니다. 또 작은 방을 하나 세놓으면
월세 수입이 생기죠. 오랜 경력을 살려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방법입니다. 작더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달 2, 3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넣으면 몇 년 뒤에 적지 않은 배당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짜리 배당금을 만들면 국민연금 112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배당금 50만 원을 합치면 월 약 196만 원이 됩니다. 넉넉한 생활비에 가까워지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수입을 보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AI,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을 판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설 자리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입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요. IMF를 겪고 살아남은 지혜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이건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인공지능은 숫자를 분석하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감각은 가질 수 없죠. 거래처 사장님의 표정을 읽고 시장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는 건 오직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믿음을 쌓는 능력은 컴퓨터가 아니라 세월이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을 살려서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는 일이요. 인터넷 강의를 만드는 것도 있고 동네에서 경험을 나눠주는 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익을 올리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셔도 20년 경력의 요리 비법이나 부동산 경험담은 젊은 사람들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수 10,000명을 모은 분도 계십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2026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숫자를 분석하고 전문가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기계는 계산을 하고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30년 경험을 가진 사람의 결정이 기계의 계산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적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어르신의 경험에 인공지능이라는 연장을 더하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료 정리를 시키고 본인은 판단과 결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망치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듯이 인공지능이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50년의 경험은 그 어떤 기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3단계입니다. 첫째,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휴대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이 내 곁에 국민연금입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를 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고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0년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서 65세까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해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상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단 1년만 더 채워도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따지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247만 원 이하,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됩니다. 최대 34만 9,700원이 국민연금에 더해집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집에서도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안내 사이트입니다. 셋째, 연금 말고 다른 수익도 만드십시오. 이자가 비싼 빚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갚으십시오. 카드 빚이나 현금 서비스처럼 이자가 연 15% 넘는 빚이 있다면 이걸 먼저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어떤 투자를 해도 연 15% 이자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십시오.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작은 방 월세, 경험을 살린 아르바이트요. 월 30만 원만 추가로 만들어도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200만 원이죠.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불어납니다. 작지만 꾸준한 것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한 채요? 예금 통장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니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어떻게 가계를 지켰는지요. 적은 돈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요.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는 균형 감각은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경험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세대 간의 돈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녀 세대는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만 봤죠.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공포는 모릅니다. 2022년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패닉에 빠진 건 젊은 투자자들이었죠. 위기를 겪어본 어른들은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안전을 중시하지만 새로운 기회에 소극적이죠.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의 장점을 나누면 더 강해집니다. 자녀에게는 위기를 버티는 지혜를 전하고 자녀에게서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경험과 정보를 합치면 어느 한쪽보다 훨씬 든든해지죠. 예를 들어 IMF 때 예금을 지킨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면 자녀는 그 교훈을 자기 투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알려주는 인터넷 뱅킹이나 앱 투자 방법은 우리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요즘 물가가 어떤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죠. 집안에서 돈 얘기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도 자기 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숫자를 함께 보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면 함께 위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은 세금과 물가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돈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족 문화가 현금보다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자녀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진짜 상속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1997년 IMF요. 2008년에는 전 세계가 흔들린 금융위기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왔죠. 매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에 더 강해졌습니다. IMF 이후에 한국 경제가 더 튼튼해졌듯이요. IMF 직후에 땅을 사고 주식을 산 분들은 10년 뒤에 몇 배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금을 굴려서 번 돈이 역대 최고인 18.82%를 기록했고요. 기금이 145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988년에 기금을 만든 이래로 가장 튼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연금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법에 직접 써넣었습니다. 기금이 다 바닥나더라도 나라가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안전장치이죠. 이것만으로도 이번 개혁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27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다음 과제는 기금을 더 잘 굴리고 쓰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확인하는 숫자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채널에서 매주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골라서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셨는지요? 서로 배우고 서로 응원하면 더 강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르신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금 팔아야 하는지 더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